저 할머니 때문에 우리 동네가 쓰레기장이 됐어. 악취가 너무 심해서 창문도 못 열겠어요. 제발 좀 치워주세요. 할머니 내일 철거 진행합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더미 속에서 50억이 나왔습니다. 카랑카랑한 뉴스 앵커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2024년 10월 서울 강서구 낡은 단독주택 골목. 주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구청 직원의 성화에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할머니도 안 것일까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모아온 고물과 파지가 집과 마당을 가득 메웠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시니어 사이다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쓰레기 할머니로 불렸던 한 여인의 숨겨진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쓰레기를 치우는 그날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방송국에서는 할머니에게 인터뷰를 요구하고 할머니를 찾아왔을까요? 끝까지 시청하여 주시면 그 숨겨진 비밀을, 그 삶의 비밀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25년 동안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온 할머니, 쓰레기집에서 숨겨진 사연.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알람도 없이 김복화 할머니는 눈을 떴습니다. 78세의 몸이지만 25년 동안 같은 시간에 일어났기에 이제는 몸이 알아서 깨어났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낡은 옷을 걸쳤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사준 파란색 작업복. 3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입고 있었습니다. 기운 자국이 곳곳에 있었고 색은 발에 있었지만 할머니에게는 가장 소중한 옷이었습니다. 무릎이 쑤셨습니다. 관절염 때문이었어요. 허리도 아팠습니다. 25년 동안 리어카를 끌면서 생긴 디스크였습니다.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지만 참았습니다. 아픈 것쯤은 익숙했으니까요. 부엌으로 가서 보리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아침 식사는 거르는 날이 많았어요.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아니, 고프다는 감각조차 무뎌졌는지도 몰랐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10월의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할머니는 작은 마당 한쪽에 세워둔 리어카를 끌어냈습니다. 녹슨 철제 리어카. 바퀴가 삐걱거렸어요. 20년도 더 된 낡은 것이었습니다. 바퀴 하나는 고무가 닳아서 철심이 드러나 있었어요. 할머니는 리어카를 끌고 골목을 나섰습니다. 새벽 5시 거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정거장은 편의점 뒤였어요. 골판지 박스가 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허리를 굽혀 박스를 주었습니다. 허리가 찌릿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박스를 펴서 리어카에 실었습니다. 두 번째 정거장은 아파트 분리수거장이었어요. 누군가 버린 선풍기가 있었습니다. 고장 난 것 같았지만 할머니는 주었어요. 고칠 수 있을지도 몰랐으니까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할머니는 동네 구석구석을 돌았습니다. 3시간 동안 쉬지 않고 걸었어요. 리어카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골판지, 폐지, 고철, 플라스틱 병. 온갖 것들이 쌓였어요. 오전 8시 할머니는 고물상으로 갔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별로 없네요. 고물상 주인이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50대 남자는 할머니를 20년 넘게 봐왔지만 늘 사무적이었어요. 5,000원 드릴게요. 하루 종일 모은 것이 5,000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돈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었어요. 오전 9시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집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처참했습니다. 김복화 할머니의 집, 골목 안쪽에 있는 3칸짜리 구옥이었습니다. 1970년대에 지어진 집, 54년이 지난 낡은 건물이었어요. 빨간 벽돌은 곳곳이 깨져 있었고 지붕 기와는 이끼가 끼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건물이 낡았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집 전체가 쓰레기로 뒤덮여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현관문부터 시작이었어요. 문을 열면 바로 골판지 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천장까지 닿을 듯한 높이였어요. 좁은 통로 하나만 겨우 남아 있었습니다. 거실이라고 할 수 있는 공간. 6평 남짓한 방에는 신문지와 잡지가 산처럼 쌓였습니다. 언제 것인지도 모를 오래된 신문들. 1990년대 것도 있었고 2000년대 것도 있었어요. 다 돈 되는 것들을 왜 사람들은 버릴까? 할머니의 혼잣말이었습니다. 안방. 한때는 할머니와 남편이 함께 잤던 방이었어요. 이제는 고철과 깨진 가전제품이 가득했습니다. 녹슨 냄비, 고장난 선풍기, 작동하지 않는 라디오, 고장난 전기밥솥, 고장난 청소기, 버려진 전기제품들. 모든 것이 쓰레기였지만 할머니에게는 버릴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작은 방. 원래는 자녀들이 쓰던 방이었습니다. 이제는 플라스틱 병과 고물 제품으로 가득했어요. 수천 개는 될 것 같았습니다. 부엌. 가스레인지 하나와 낡은 냉장고. 하지만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어요. 주변이 온통 잡동사니로 둘러싸여 있었거든요. 화장실. 변기와 세면대만 겨우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공간은 역시 물건들로 채워져 있었어요. 마당은 더 심각했습니다. 20평 정도 되는 마당. 원래는 작은 텃밭도 있었고 감나무도 한 그루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온통 고물 더미였습니다. 골판지가 산처럼 쌓였어요. 비를 맞아 눅눅해진 것들도 있었습니다. 녹슨 철판, 깨진 유리, 타이어, 자전거 부품, 폐목재. 쓰레기인지 고물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것들이 마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담장 너머로 이웃집이 보였어요. 깔끔한 2층 주택이었습니다. 그 집 베란다에서 40대 여자가 할머니의 마당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여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손으로 코를 막았어요. 아, 진짜 저 냄새 좀 어떻게 안 되나? 여자는 혀를 차며 창문을 닫았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으니까요. 25년 동안 계속된 일이었습니다. 오후 2시 할머니는 다시 리어카를 끌고 나왔습니다. 오전에 번 5,000원으로는 부족했어요. 저녁 식사라도 해야 했으니까요. 할머니는 조금 더 먼 동네로 갔습니다. 경쟁자가 적은 곳이었어요. 큰 대로변을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토요일 오후라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이 많았습니다. 할머니는 리어카를 끌며 천천히 걸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엄마, 저 할머니 봐 왜 저래? 1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엄마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할머니를 가리켰어요. 아이 엄마가 급히 아이 입을 막았습니다. 쉿,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아이 엄마도 할머니를 쳐다봤어요. 눈빛에는 연민과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30m쯤 더 가자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 쓰레기 할머니네 아직도 저러고 다니네. 20대로 보이는 두 여자가 속닥거렸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할머니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어요. 진짜 불쌍하다. 저 나이에 불쌍하긴. 저렇게 사는 게 좋으니까 저러는 거지. 복지센터에 신고하면 되는데 안 하잖아. 할머니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리어카를 끌었습니다.
대형마트 뒤편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골판지가 많이 나왔어요. 할머니는 버려진 박스들을 주우며 리어카에 실었습니다. 허리를 수십 번 굽혔다 펴기를 반복했어요. 할머니, 갑자기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이는 배낭을 내려놓고 박스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손으로 무거운 박스를 들어 올렸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구나. 괜찮아요. 우리 엄마가 어른 도와드리라고 했어요. 아이는 5분 정도 박스를 날라주었습니다. 리어카가 거의 가득 찼어요. 민준아, 빨리 와. 멀리서 아이 엄마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저 가야 돼요. 안녕히 가세요. 아이는 손을 흔들며 달려갔어요. 할머니는 아이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어른들은 모두 외면했지만 아이들만큼은 달랐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할머니의 리어카를 밀어준 사람들. 그들은 모두 아이들이었어요. 할머니의 리어카를 끌어줬습니다. 어른들은 손가락질했지만 아이들은 도와줬어요. 할머니는 그게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계속 살 수 있었어요. 오후 5시. 할머니는 다시 고물상으로 갔습니다. 오늘 많이 모았네요. 10,000원 드릴게요. 하루 총 수입 15,000원. 할머니는 편의점에 들러 컵라면 하나와 삼각김밥 하나를 샀습니다. 3,500원. 남은 돈은 12,000원. 이 돈으로 몇 일을 살아야 했습니다. 강서구청 민원실. 일요일인데도 직원 한 명이 출근해 있었습니다. 박성호 45세. 환경위생과 주무관이었어요. 컴퓨터 화면을 보며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강서구 김복화 씨 관련 민원. 지난 한 달간 무려 47건이 접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방치하실 겁니까? 우리 아이가 냄새 때문에 학교도 안 가려고 해요. 집값이 떨어진다고요. 민원 내용은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쓰레기를 치워달라는 것. 박성호는 5년 전부터 이 민원을 담당했어요. 그동안 수십 번 할머니를 찾아가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매번 거절했습니다. 내 집에 도둑질한 물건도 있는 것도 아니고 내 건 내 집에 두는데 왜 참견입니까? 안 돼요. 이게 다 제 거예요. 못 치워요. 법적으로 강제 철거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성호는 차마 그러지 못했어요. 78세 할머니를 내쫓는다는 게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이웃 주민 가구가 연명으로 탄원서를 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박성호는 상사에게 보고했습니다. 강제 철거 허가를 받았어요. 10월 15일 화요일로 날짜를 잡았습니다. 10월 14일 월요일 오후, 박성호는 동네 통장과 함께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똑똑똑. 문을 두드렸어요. 한참 후 할머니가 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할머니, 저 구청에서 나온 박성호입니다. 기억하시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 철거 진행합니다. 할머니께서 계속 거절하셔서 어쩔 수 없이 법원 명령을 받았어요. 박성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안 돼요. 제발 안 돼요. 할머니,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통장도 거들었어요. 아주머니, 이해하세요. 주민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할머니는 문틈으로 자신의 집안을 돌아봤습니다. 25년 동안 쌓아온 것들. 하나하나가 추억이었어요. 아니, 추억이 아니라 집착이었을지도 몰랐습니다. 내일 오전 9시에 올게요. 준비해 주세요. 박성호와 통장이 돌아갔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어떻게 다 치워?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리어카를 끌지 않으면 할머니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25년 동안 리어카만 끌고 살았어요. 그게 할머니의 전부였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고물을 줍고 집에 싸는 것. 그것만이 할머니가 살아있다는 증거였어요. 만약 집에 있는 물건들을 다 치우면? 그러면 할머니에게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식들도 없었어요. 친구도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빈 껍데기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새벽 3시 할머니는 일어나 거실로 갔습니다. 신문지 더미 사이를 지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장 깊은 곳, 부서진 장롱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장롱 서랍을 열었어요. 낡은 보자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보자기를 어루만졌습니다. 여보, 미안해. 남편에게 사과하는 목소리였어요. 할머니는 보자기를 다시 덮었습니다. 장롱을 닫았어요. 장롱 속에 무엇이 있길래 할머니는 그토록 눈물을 흘렸을까요? 영감 미안해요.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습니다. 2024년 10월 15일 화요일 오전 8시 50분 구청 직원 5명이 할머니 집 앞에 모였습니다. 청소업체 직원 10명도 왔어요. 큰 트럭 세대가 골목 입구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박성호가 직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최대한 조심히 하세요. 할머니 마음이 많이 상하실 거예요. 오전 9시 정각, 박성호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박성호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한참 후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는 현관문을 꽉 잡고 서 있었습니다. 안 돼요. 들어오지 마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 법원 명령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박성호가 서류를 보여줬어요. 할머니는 서류를 보지도 않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발, 제발, 그냥 가세요. 하지만 일은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청소업체 직원 2명이 조심스럽게 할머니를 부축했어요. 할머니를 마당으로 모셨습니다. 안 돼. 내 것들이에요. 가져가지 마세요.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목이 쉰 목소리였어요. 이웃 주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구경했어요. 어떤 이는 팔짱을 끼고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드디어 치우는구나. 진작 이렇게 할걸. 작은 목소리들이 할머니 귀에 들렸어요. 할머니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제발, 제발이요. 하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어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마당부터 정리했어요. 골판지 더미를 드러냈습니다. 트럭에 실었어요. 녹슨 철판을 옮겼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을 치웠어요. 시간이 지나자 마당이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흙바닥이었어요. 구석에는 말라 죽은 감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신문지 더미, 방에 고철들,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마당 한 구석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하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25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오전 11시 동네 초등학교에서 점심시간이 시작됐어요. 몇몇 아이들이 할머니 집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8살 여자아이가 소리쳤어요. 이름은 지은이였습니다. 지은이는 작년부터 할머니를 알았어요. 학교 가는 길에 자주 할머니를 만났거든요. 할머니가 힘들게 리어카를 끄는 모습을 보고 밀어줬었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요? 지은이가 할머니에게 달려왔어요. 작은 손으로 할머니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괜찮아.
지은아. 할머니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지은이와 함께 온 친구들 4명도 할머니 주위에 모였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도와드릴까요? 10살 남자아이 준서가 물었어요. 아니야. 고맙지만 안 돼. 하지만 아이들은 듣지 않았어요. 청소하는 아저씨들에게 달려가 물었습니다. 우리도 도와도 돼요? 박성호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의 순수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조심히 하면 돼. 위험한 건 만지지 마. 아이들은 신났어요. 작은 박스들을 날라주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울었어요. 고마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른들은 모두 외면했지만 아이들만큼은 달랐어요. 오후 1시 집안이 거의 비워졌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거실 바닥이 드러났어요. 낡은 장판이 보였습니다. 곳곳이 찢어져 있었어요. 직원들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 부서진 장롱이 있었어요. 이것도 버릴까요? 한 직원이 박성호에게 물었습니다. 잠깐만요. 박성호가 할머니에게 물으러 나왔어요. 할머니, 저 장롱도 버려도 될까요?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할머니가 비명처럼 소리쳤어요. 박성호가 놀랐습니다. 왜요? 부서진 거잖아요. 안 돼요. 그건 남편 거예요. 할머니가 일어나 안방으로 달려갔어요. 장롱 앞에 서서 2팔을 벌렸습니다. 이건 못 가져가요. 절대 안 돼요. 박성호는 할머니의 절박한 표정을 보고 고민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건 남겨두죠. 하지만 직원 한 명이 이미 장롱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장롱을 들어 올리는 순간 쿵!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모두가 그쪽을 봤습니다. 장롱 뒤에서 낡은 보자기가 떨어져 나왔어요. 묶인 끈이 풀리면서 무엇인가 떨어졌습니다. 남편의 영정사진이었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아끼던 할머니와 찍은 사진액자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쓰레기 더미를 옮기던 중 무엇인가를 발견한 박성호가 놀라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골동품이 보였고 이상한 금붙이들이 보자기에 쌓여 있었던 것을 발견한 것이었죠. 이런 경우 절차상 신고해야 했거든요. 할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넋이 나간 표정이었습니다. 경찰관이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어디서 난 건가요? 혹시 훔친 거 아닙니까?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남편 거예요. 남편이 평생 모은 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더 찾아보니 또 나왔어요. 벽장 안에서. 쓰레기 속에서 낡은 가방이 나왔습니다. 안을 열어보니 도자기가 들어 있었어요. 푸른빛이 감도는 백자였습니다. 부엌 선반 뒤 쓰레기 더미에서는 비닐봉지가 나왔어요. 안에는 옛날 화폐와 기념주화가 가득했습니다. 침대 매트리스를 들어 올리자 또 다른 보자기가 나왔어요. 옷과 골동품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박성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정말 다 할머니 거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은 거예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1999년 4월, 복화는 53세였습니다. 남편 김종수는 58세. 작은 골동품 가게를 운영했어요. 젊었을 때부터 골동품을 좋아했던 남편. 30대부터 조금씩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게에서 팔기도 했지만 정말 좋은 것들은 팔지 않고 모아뒀어요. 복화, 이것들은 나중에 아이들 결혼 자금으로 쓸 거야. 남편이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큰아들 민수, 작은아들 민호, 딸 은영. 세 자녀를 위해 남편은 평생을 모았어요. 하지만
1999년 여름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심근경색입니다. 바로 수술해야 해요. 의사의 말에 복화의 세상이 무너졌어요. 수술비 3천만 원. 당시로서는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복화는 가게를 팔았어요. 친척들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큰아들 민수가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돈 마련할게요. 골동품 팔아요.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그건 너희들 거야. 팔면 안 돼. 남편은 끝까지 골동품을 지키려 했어요. 결국 복화가 가게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수술비를 마련했어요.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몸은 회복되지 않았어요. 6개월간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추가 비용이 1,000만 원 더 들었어요. 1999년 12월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복화, 미안해. 골동품은 숨겨둬. 절대 팔지 마. 아이들 위해. 꼭.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복화는 약속했습니다. 골동품은 지키겠다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빚만 2천만 원이 남았어요. 큰아들 민수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모실게요. 형편이 어려우시잖아요. 하지만 민수도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된 신혼이었어요. 첫 아이가 태어난 지 6개월이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복화는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작은 아들 민호는 대학생이었습니다. 등록금도 제대로 못 내고 있었어요. 딸 은영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복화는 혼자 감당하기로 했어요. 2000년 1월, 복화는 리어카를 샀습니다. 중고로 5만 원에 산 낡은 리어카였어요. 새벽 5시부터 밤 9시까지 동네를 돌았습니다. 골판지를 주었습니다. 고철을 모았습니다. 하루에 10,000원, 많아야 2만 원. 한 달 수입이 40만 원 정도였습니다. 공과금, 생활비 등을 쓰고 나면 5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 돈으로 빚은 갚지 못했지만 조금씩 시간이 지나자 빚을 조금씩 갚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갚나가는 고철은 웃돈을 받아서 팔기도 했습니다. 구리 같은 것은 분해해서 따로 모아 팔기도 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복화는 물건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골판지를 팔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팔지 못하고 집에 쌓아두기 시작했어요. 이거 아직 쓸 수 있는데, 이건 깨끗한데, 혼잣말을 하며 물건을 쌓았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증상을 저장 강박증이라고 부릅니다. 트라우마나 상실감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을 잃은 복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복화, 그녀에게 물건은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었어요. 안정감의 원천이었습니다. 버리면 또 잃어버릴 것 같았어요. 가난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쌓았어요. 집은 점점 쓰레기로 가득 찼어요. 이웃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수년간 가전제품을 분리해서 모아놓은 그나마 돈이 되는 구리고철이나 알미늄 같은 폐고물을 도둑질해 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째. 어떤 놈들이 이런 짓을. 할머니는 사흘을 알아 누웠습니다. 돈으로 계산해도 200만 원은 넘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싸늘한 그들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의 신고로 이 할머니를 못마땅해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찾아줄 수가 없어요. 여기는 CCTV도 없고요. 또 여기에 고철이 있었다는 증거도 없고요. 그날 이후 할머니는 고물상 김 사장에게 부탁해서 안방과 마당 입구에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자녀들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가세요.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우리는 욕먹어요. 복화는 고개를 저었어요. 난 괜찮아.
큰아들 민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희는 너희 일이나 잘해. 엄마, 정말 걱정돼요. 제발 말 좀 들으세요. 딸 은영이 울먹였습니다. 걱정하지 마. 엄마는 잘 살아. 복화는 완고했어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자녀들은 결국 포기했습니다. 자녀들은 쓰레기집에서 사는 어머니를 못마땅해 했었고 부끄러워했습니다. 엄마가 저러시는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해. 엄마, 옛날에 아버지가 보관하던 그 골동품 어떻게 했어요? 복화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응. 그거 알고 보니 가짜라고 해서 떼서 없앤 지가 언제냐. 그러나 큰아들 민수는 어머니의 표정에서 묘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야, 분명히 어디에 숨겨놓았을 거야. 아들 민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자녀들은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우리 말을 안 들으시잖아. 계속 저러시는데 뭘 어떻게 해. 동네 사람들 보기도 미안하고 이젠 우리로선 할 도리 다 한 거야. 서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위안을 삼았습니다. 복화는 완전히 혼자가 됐습니다. 2015년. 15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집에 와서 안방에 들어서는 순간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누가 와서 이렇게 장롱을 뒤졌어? 도둑놈이 또 든 거야? 이리저리 옷가지며 물건들이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거기에는 남편이 끝까지 지키라고 했던 골동품과 금부치도 있었기 때문에 복화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복화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장롱 옆에 있는 쓰레기 더미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썩은 상자 밑에 보자기와 검은 비닐봉지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장롱이 아닌 다른 곳에 옮겨 놓았기 때문에 도둑은 그것을 쓰레기 봉지로 알고 열어보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가 CCTV를 고물상 김 사장에게 갖다가 보여주었을 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도둑은 다름 아닌 첫째 아들 민수와 며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이 일들을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자식들도 이젠 믿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아들 내외가 찾아와서 골동품 이야기를 꺼낼 때 할머니는 이것을 지켜야 하겠다고 결심했고 장롱이 아닌 쓰레기 더미에 숨겨놓았던 것이 화를 면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CCTV도 설치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것도 보이지 않게 은밀한 곳에 설치해 놓았던 것이었습니다. 복화는 70세가 됐습니다. 관절염이 생겼습니다. 허리 디스크도 왔습니다. 하지만 리어카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리어카를 끌지 않으면 복화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리어카만이 복화가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2020년. 20년이 지났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오고 세상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복화의 리어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새벽에 나갔습니다. 사람이 없는 시간에 골판지를 주었어요. 자녀들은 전화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25년이 지났습니다. 복화는 78세가 됐어요. 집은 쓰레기 더미였고 이웃들은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복화는 남편의 유언을 지켰습니다. 골동품을 팔지 않았습니다. 그 가치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25년간 보물을 숨겨놨던 것입니다. 쓰레기 속에 보물을 숨긴 채 살아온 지 벌써 25년이나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2024년 10월 16일 수요일, 쓰레기 집이 치워지는 날, 그날 할머니의 인생에서는 가장 힘든 날이기도 했지만 가장 뿌듯한 날로 기억되는 날이 될 줄은 할머니도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25년을 냄새나는 쓰레기와 고물 속에서 살아온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쓰레기를 치우는 구청 직원들의 얼굴엔 속 시원함이 있었지만 할머니는 대문 앞에 주저앉아 눈물만 날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정신을 차렸습니다. 잠깐만요. 안방은 내가 치워요. 손대지 마세요. 그러나 구청 직원은 이유를 몰랐지만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이런 경우 절차상 신고해야 했거든요. 할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넋이 나간 표정이었습니다. 경찰관이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디서 난 건가요? 혹시 훔친 거 아닙니까?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남편 거예요. 남편이 평생 모은 거 순금 3.2kg입니다. 시가로 약 3억 원 정도 되겠네요. 다음은 도자기였어요. 조선 후기 백자로 추정됩니다. 상태도 양호하고요. 개당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자기가 15점이었어요. 옥도 확인했습니다. 최상급 100옥이네요. 이 크기면 개당 1천만 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옥이 20점. 기념주화와 옛 화폐도 가치가 있었어요. 전체 가치가 감정평가사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최소 48억 원 경매에 내놓으면 50억 원 이상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성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쓰레기 속에서 50억이 나오다니 소문이 금세 퍼졌습니다. 강서구 쓰레기집에서 50억 원대 골동품 발견. 다음 날 아침 전국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78세 할머니 25년간 쓰레기 속에 50억을 숨겨왔습니다. 인터넷에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대박이다. 진짜 인생은 모르는 거네. 그래도 쓰레기집은 좀. 복화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울리는 전화였습니다. 어머니. 큰아들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바로 갈게요. 뉴스 봤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복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 후 민수가 도착했습니다. 뒤이어 작은 아들 민호도 왔어요. 딸 은영도 나타났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세 자녀가 모두 모였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민수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손을 빼냈어요. 이제 와서 뭐하러 왔냐?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제 저희가 모실게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제 집으로 오세요. 방도 준비했어요. 이제 편히 사세요. 은영도 거들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다. 너희 갈 길 가라. 어머니, 골동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가 정리 도와드릴게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는 알았습니다. 자식들이 왜 왔는지. 그날 오후 친척들이 몰려왔습니다. 조카들, 사촌들, 먼 친척들. 복화가 존재조차 몰랐던 사람들까지 왔습니다. 이모, 저 결혼하는데 축의금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고모, 제 사업이 어려워서요. 조금만 빌려주세요. 할머니, 저 대학 등록금이 없어요. 모두가 돈 이야기만 했습니다. 복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사람들을 바라만 봤습니다. 자식들도 친척들도. 복화가 쓰레기 할머니였을 때는 아무도 오지 않았었습니다. 손가락질하고 피하고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50억이 나오자 모두가 달려왔습니다. 복화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잔인하다는 것을. 돈이 없으면 버려지고 돈이 있으면 이용당한다는 것을. 2024년 10월 18일 금요일. 복화는 혼자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식들과 친척들을 모두 돌려보냈습니다. 너희들 다 가라. 나 혼자 생각 좀 할 시간이 필요하다. 복화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25년 동안 끌었던 리어카가 마당 한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낡고 녹슬었지만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복화는 생각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할까? 자식들에게 주면 그들은 고마워할까요? 아니면 당연하다고 생각할까요? 복화는 알았습니다. 자식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모은 거잖아. 당연히 우리 거지. 그렇게 생각하며 돈을 나눠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복화는 다시 혼자가 될 것입니다. 요양원에 보내질지도 몰랐습니다. 이제 재산도 정리됐으니 요양원에서 편히 지내세요. 그렇게 말하며 복화를 버릴 것입니다. 복화는 창밖을 계속 바라봤어요. 그때 누군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지은이의 목소리였어요. 복화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지은이가 친구 4명과 함께 왔습니다. 준서, 민지, 하준, 서연. 아이들은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받아요. 우리가 용돈 모아서 샀어요. 지은이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복화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맙구나. 할머니, 이제 힘든 일 안 하셔도 되죠? 뉴스에서 봤어요. 준서가 물었습니다. 복화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이들을 바라만 봤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줄 거 있어요. 놀라 아이를 봤습니다. 할머니가 항상 우리 도와주셨잖아요. 이제 저희 차례예요. 아이들이 깔깔 웃었습니다. 복화는 그 모습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복화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제 재산을 기부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놀랐습니다. 전액을요? 네. 전액이요. 자녀분들은 아시나요? 몰라요. 알 필요도 없어요. 복화는 단호했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어요. 어디에 기부하실 건가요? 소년소녀 가장들에게요. 부모 없이 힘들게 사는 아이들한테 주고 싶어요. 복화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몇 군데의 단체를 소개해 줬습니다. 복화는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2024년 10월 20일 일요일, 복화는 강서구 소년소녀가장 지원센터를 찾아갔습니다. 낡은 2층 건물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센터장 김미숙이 복화를 맞이했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오셨어요? 아이들을 만나보고 싶어서요. 김미숙은 복화를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공부방이 있었습니다. 아이들 5명이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손님 오셨어. 아이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15살 민지.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동생 둘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지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복화는 민지를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넌 몇 살이니? 15살이에요. 동생들은? 11살, 9살이에요. 혼자 키우니? 네. 할머니가 계시긴 한데 치매가 있으셔서.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화는 민지의 손을 잡았어요. 힘들지?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저 괜찮아요. 동생들만 잘 크면 돼요. 복화는 민지를 꼭 안아줬습니다. 다음은 강북구의 한 새방을 찾아갔습니다. 17살 준호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가출했고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어르신, 누구세요? 준호가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그냥 인사하러 왔어. 복화는 웃으며 말했어요. 방안을 보니 라면 박스가 쌓여 있었습니다.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넌 뭐 먹고 사니?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해요. 거기서 도시락 주거든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학교는? 검정고시 준비 중이에요. 복화는 가슴이 먹먹했어요. 이틀 동안 20명의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모두가 힘들게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 없이, 돈 없이 외롭게.
복화는 이 아이들이 자신과 똑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서 버려진 존재들. 하지만 이 아이들에게는 아직 미래가 있었습니다. 복화는 결심했습니다. 복화는 법무법인을 통해 공식적으로 재산을 기부했습니다. 50억 원 전액. 서울시와 경기도의 100명 소년 소녀 가장에게 1인당 4,800만 원씩. 기부 조건은 단 하나였어요. 대학 진학이나 기술 교육에 사용할 것.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돈이어야 했습니다. 뉴스가 나갔습니다. 쓰레기 할머니 50억 원 전액 기부. 78세 할머니의 감동 기부. 방송국이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신문사 기자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복화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난 그냥 아이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큰아들 민수가 찾아왔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민수는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게 아버지가 우리 위에 모으신 거잖아요. 맞아. 너희 아버지가 모은 거지. 근데 25년 동안 너희는 뭐 했니? 복화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25년 동안 너희는 나한테 뭐 해줬냐? 명절에 찾아오기를 했냐? 안부 전화를 하기를 했냐? 뭐 동네 사람들한테 부끄럽다고 그러고도 너희가 자식이냐? 같이 손가락질할 때는 언제고 이제 돈 좀 나오니까 달려왔지 안 그래? 아들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작은 아들 민호도 왔습니다. 딸 은영도 왔어요. 하지만 복화는 똑같이 말했습니다. 돌아가라. 내 재산은 내 마음대로 쓸 거야? 친척들도 찾아왔지만 모두 돌려보냈습니다. 복화는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복화는 일어났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었어요. 리어카를 끌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리어카에는 골판지 대신 라면 박스가 실려 있었습니다. 과자 상자, 국수 다발, 생필품들도 있었습니다. 복화는 민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똑똑똑. 누구세요? 민지가 문을 열었어요. 복화를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 민지야. 라면 좀 사왔다. 동생들 먹으라고. 복화가 라면 박스를 건넸습니다.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민지가 복화를 꼭 안았습니다. 다음은 준호의 집이었어요. 준호야, 이거 먹고 힘내라. 복화가 과자와 국수를 건넸습니다. 준호가 복화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저 꼭 성공해서 할머니처럼 살게요. 복화는 매일 아침 리어카를 끌었습니다. 100명의 아이들을 한 명씩 찾아갔어요. 라면, 과자, 국수, 생필품을 나눠줬습니다. 아이들은 복화를 기다렸어요. 할머니 올 시간이다. 할머니 오신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있었습니다. 복화도 웃었어요.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돈이 있을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복화를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 할머니 정말 대단하시네. 50억을 기부하다니. 우리가 오해했어. 통장이 찾아와 사과했어요. 할머니, 그동안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복화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이상하게 살았으니까요. 구청에서 모범 구민상을 수여했어요. 시상식 날 복화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받은 사랑을 나눴을 뿐이에요. 복화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25년 동안 저는 쓰레기를 모았어요. 쓰레기 할머니로 살았죠.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어요. 진짜 쓰레기는 물건이 아니라 외면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요. 복화는 객석을 둘러봤습니다. 돈은 혼자 가지면 쓰레기예요. 나누면 사랑이 됩니다. 객석에서 민지와 준호가 울면서 박수쳤습니다. 100명의 아이들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보냈어요.
복화 봉사단이 만들어졌습니다. 복화가 도운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저희도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이들은 복화와 함께 어려운 이웃을 도왔습니다. 복화의 집도 깨끗해졌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자원봉사로 도와줬어요. 페인트를 칠하고 벽지를 발랐습니다. 마당에는 꽃이 심어졌어요. 말라 죽었던 감나무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작은 창고 하나는 남겨뒀어요. 남편의 사진과 추억의 물건들을 보관하는 곳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잘하고 있죠? 복화는 남편 사진에 말을 걸었습니다. 복화는 79세가 됐습니다. 리어카는 여전히 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동 리어카였습니다. 아이들이 선물한 거예요. 할머니, 이제 힘들게 끌지 마세요. 복화 봉사단은 2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복화가 도운 아이들이 자라서 다른 아이들을 돕고 있었어요. 민지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사회복지학과였어요.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준호는 제빵 기술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빵집 차려서 어려운 아이들 무료로 빵 나눠줄 거예요. 복화는 행복했습니다. 25년 동안 쓰레기를 모았지만 진짜 보물은 따로 있었어요. 사랑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복화는 남편 산소를 찾아갔어요. 민지와 준호가 함께 왔습니다. 여보, 우리 잘 살았지? 복화는 남편 묘비 앞에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남긴 돈 잘 썼어요. 100명 아이들이 잘 크고 있어요. 복화의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덕분에 행복했어요. 민지가 복화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저희가 더 감사해요. 준호도 복화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가 저희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복화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한 웃음이었어요. 쓰레기 할머니로 불렸던 여인. 이제는 사랑의 전도사가 됐습니다. 리어카에 실린 것은 쓰레기가 아니라 희망이었어요. 복화는 오늘도 리어카를 끕니다. 사랑을 싣고 희망을 나르며 새벽 5시 복화는 리어카를 끌고 골목을 나섭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아이들이 함께 걷고 있습니다. 민지, 준호, 지은, 준서. 200명의 아이들이 복화와 함께 걷습니다. 리어카에는 사랑이 가득 실려 있어요. 복화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여보, 보이죠? 우리 아이들이에요. 햇살이 따뜻하게 비칩니다. 복화는 행복합니다.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나누는 사람입니다. 복화는 이제 알아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사랑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것을.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김복화 할머니의 25년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어른들은 모두 외면했지만 아이들만큼은 할머니의 리어카를 밀어주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대가 없이 그저 도와주고 싶어서. 우리도 복화 할머니와 아이들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나누는 사람입니다. 복화 할머니처럼 우리도 작은 것부터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